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태평양에서 영국, 미국, 일본이 합동훈련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앞바다에서 했다고 했고요. 그 영국의 항모 전단이 대충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제 기사로 영국의 항모 전단이 부산항을 찾았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우리나라에 왔나보다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는 과연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어떤 항공모함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이번에 방한했냐? 안 했습니다. 일단은 영국 항모전단이 트리플 항모 참가로 군사력을 과시한 후 한국으로 온 건 맞아요. 맞는데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왔냐? 리치몬드하고요, 군수 지원함 타이드 스프링함이 왔답니다. 얘네들도 어쨌든 항모 전단의 소속 중 하나니까 항모 전단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도 약간 영국이 우리한테 좀 신경을 좀 쓴 게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리치몬드함 이거 하나오션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튼 알겠는데, 그니까 썸네일 막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영국의 항모 전단이 왔다 그러면 아, 항모 전단 중에서 호위함이 하나 그냥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썸네일입니다. 단독 영국 항모 전단 입항, 썸네일 프린스 오브 웨일스 딱 박아놓고 영국 함정 부산 입항, 군사유대 강화. 야, 이걸 보고 요걸 상상할 수 있겠냐고. 역시 그 공영방송은 썸네일 낚시도 스케일이 다릅니다. 제가 이 영상에 제대로 낚였어요. 이거 보고 뭔 생각 들었냐면, 아, 지금 당장 부산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어. 나는 요런 항공모함이 왔다, 안 가고 배겨?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퀸 엘리자베스가 과연 올까? 안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트리플 항모 연습 기간 동안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약간 요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안 올 것 같아요. 방한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일정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리치몬드함이 대신 왔잖아. 이번 주 내로 입항할 수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그냥 진짜 한 90% 정도는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그럼 그것만으로 영국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겠죠. 근데 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단순히 상징성이 힘뿐만이 아니에요. 약간 오늘날의 영국 그 자체로서 상징성을 가져요. 그러면 이 영국 자체의 상징성이 왜 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 과거로 좀 돌아갑시다. 대영 제국 시절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영 제국 딱 했을 때 상상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새끼를 찍으면 대충 맞는다. 역시나 이번 이야기도 세계의 만악의 근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영국하면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거잖아. 물론 세계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새끼를 찍으면 대충 만든다는 소리는 이 영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영국 해군의 전성기, 그리고 영국의 전성기 시절입니다. 오늘날의 영국은 이미지가 약간 신사들의 나라다, 혐성국이다,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놀림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성기 때는 패권국이었습니다. 이 힘은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와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영국은 2, 3위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같거나 앞서는 해군력을 가졌습니다. 영국 해군은 2위하고 3위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같거나 많은 해군력을 유지하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만큼 엄청난 해군이었다. 근데 단순히 그러면 규모와 그리고 이제 양에서만 앞섰냐? 그건 아니에요. 영국이 이렇게까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계속 기술적인 진보와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기술적 혁신이 뭐냐? 드레드노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드레드노트급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 드레드노트급이 나온 걸 기준으로 드레드노트급 전함 이전과 이후 세대를 나눕니다. 마치 이제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시리즈를 출시를 할 때 스마트폰이냐 스마트폰 이전이냐를 구분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혁신적인 물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혁신은 계속되는데,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 첫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이에요. 이때 퀸 엘리자베스가 첫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이때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을 계승한 거예요. 첫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드레드노트급을 능가하잖아요. 15인치 주포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석탄으로 추진했는데 퀸 엘리자베스급은 등유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대에 등장한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과 비교하면 군함 설계 디자인부터 굉장히 세련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냐? 아닙니다.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시작한 이후에 1912년에 영국은 첫 이함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최초는 이때 미국한테 뺏겼어요. 1910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이함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 테스트로 영국은 해상 병기로서 항공기의 중요성을 눈치챘고 이는 바로 항공모함의 건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항공모함은 영국에서 나와요. 그게 바로 퓨리어스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이고요. 1917년에 퓨리어스는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함 테스트 기준으로 5년 만에 순양함을 개조해서 항공모함으로 만듭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진취적이고 혁신이 있는 그런 해군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어져요.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을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아거스에서는 상부 갑판을 전부 평갑판으로 만들어서 항공모함 이착함을 하기에 좋게 만들었고 이걸 베이스로 아일랜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허미즈라는 최초의 항공모함을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글,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아크로열 때는 폐쇄식 경납고 설계라는 오늘날 항공모함 설계 모태가 되는 건 영국이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크로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장갑화해서 피탄되었을 때 더 생존성을 높여보자 한 게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고요. 그리고 경사 비행갑판과 증식 캐터펄트도 영국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어진 겁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중간에 기열 찐빠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어느 정도 여기에 좀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거 맞춰보십시오. 이게 뭔지. 맞아요. 고무갑판이에요. 우리의 영길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 항공기에 랜딩 기어를 없애고 갑판에 고무를 깔아가지고 랜딩을 시키자 라고 실제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기열 찐빠가 있었다. 슝 통통 온갖 괴랄한 거는 영국에서 다 나온다고 요런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마냥 뻘짓만은 아닌 게 이걸 해보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경사 비행갑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늘날 항공모함들은 비스듬하게 이게 착함할 수 있는 라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앵글드 덱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경사 비행갑판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에서 최초로 적용했고 또 증기식 캐터펄트도 최초로 적용한 게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건데 자세히 보면은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하고 인빈시블급 항공모함 사이에 약간 좀 이상해요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봐도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에 보이던 캐터펄트나 비행갑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빈시블급 항공모함부터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그거는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 이후에 영국의 정규 항공모함 개보가 잠깐 끊겼기 때문이에요. 이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은 경항공모함입니다. 사실 이 사이에도 경항공모함은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제스틱급 항공모함 있고요. 콜로소스급 항공모함이 있고요. 그리고 항공모함 유니콘 있고요. 그리고 센토어급 항공모함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싹 다 경항공모함 취급이기 때문에 정규 항공모함으로서는 지금 안 다룬 겁니다. 여튼 인빈시블급 항공모함부터 갑자기 항공모함 퀄리티가 떨어져요. 경항공모함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 이때 영국이 영국병을 앓았거든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어진 영국의 장기 침체고요. 이때 아크로열을 퇴역시키고 신규 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취소해요. 그래가지고 인빈시블급 경항공모함만 운영하는 처지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스크랩되는 아크로열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 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배박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데이셔스급 항공모함이던 아크로열이 스크랩 처리가 되면서 영국의 정규 항보는 이때 단절이 됩니다. 이때가 1981년일 거예요. 주류적인 의견은 아닌데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침공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정규 항공모함이었던 오데이셔스급 두 척이 사라져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공을 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이 시작됐다 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으로 어쨌든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국민들은 이때를 기준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영국은 항공모함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정규 항공모함이 필요하구나.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과 대영 제국의 향수는 영국 국민들에게 해군력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정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만들자라고 의견이 모아졌고요. 최근 미국과의 동맹 과시와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위해서 영국 항모 전단이 태평양 주변에 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건조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건은 영국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대충 알죠? 근데 그러면 퀸 엘리자베스급의 스펙은 어떠냐? 대략적인 스펙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7만 톤 정도 되고요. 전장은 280m고 추진 방식은 통합 전기 추진 체계입니다. 최대 28노트고 그리고 탑재 항공기 수량은 최대 60기인데 여기서 최대 60기라는 거는 전시 기준이에요. 전시에 최대한 꽉꽉 채워 넣을 때 60기 정도 채울 수 있다 라고 하답니다. 만재 배수량 7만 톤이 어느 정도냐? 대충 이 정도 돼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10만 톤이거든요. 퀸 엘리자베스급은 7만 톤, 푸제는 8만 톤입니다. 그리고 샤를 드골급은 4만 2천 톤이고요. 샤를 드골급보다는 훨씬 크고 푸젠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배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니미츠급은 핵추진이잖아요. 샤를 드골도 핵추진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있는 푸젠하고 퀸 엘리자베스는 재래식입니다. 푸젠은 이미 미국의 포레스탈급 항공모함 있잖아요. 그거보다 커요. 퀸 엘리자베스는 그거보다 조금 작다. 이것만 애매하면 다행인데 약간 퀸 엘리자베스급은 좀 따로 놉니다. 어떤 점에서 따로 노냐? 함재기 운용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항공모함은 다 캐토바 방식이에요. 근데 퀸 엘리자베스급만 스토블 방식입니다. 캐토바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캐토바는 캐터펄트를 통해서 이함을 하고 그리고 착함을 할 때는 어레스팅 와이어를 통해서 감속을 해서 착함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스토블 방식은 뭐냐? 이 스토블 방식은요. 쇼 테이크오프 앤드 버티컬 랜딩이라고 해요. 이 단거리 이함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스키 점프대가 있어요. 이 스키 점프대를 쓰는 게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처럼 항공기의 자체 추력으로만 이함을 합니다. 그리고 착함을 할 때는 이 항공기가 수직 이착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 랜딩으로 착함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블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새는 이 퀸 엘리자베스급은 F-35B와 함께 무인기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F-35B와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유무인 통합 운영을 하겠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퀸 엘리자베스급의 추진체계는 어떠냐? 저는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의 추진체계는 통합 추진체계예요. 쉽습니다. 그냥 발전기 여러 개 연결해서 배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도 쓰고 그리고 전기 모터를 돌려서 프로펠러도 돌리겠다. 이겁니다. 여기 위에 이 짤 보이죠? 요거 이거랑 정확히 같습니다. 그 통합 추진체계가 이거랑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배에서 통합 추진체계는 이제 군함에서 썼을 때 효과적이다. 자, 장점이 뭐냐? 발전기와 모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날이 높아지는 전자장비들의 전력 수요를 만족시켜줍니다. 뭐 요새 레이더도 진짜 전기를 한두 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처먹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레이저 웨폰들도 이제 등장하고 실제로 이제 CIWS로 이제 사용을 할 텐데 그때 레이저 웨폰에 전기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고요.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사용했을 때 가장 장점은 모터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관실 설계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존의 추진 체계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기존의 추진 체계거든요. 기존의 추진 체계는 프로펠러와 기어, 클러치를 통해서 엔진과 직결로 연결돼 있어요. 이 모든 게 프로펠러와 엔진이 직결로 연결돼 있는 구조거든요.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프로펠러 구동이 멈춰요. 반면에 얘는 전선만 연결돼 있으면 전기모터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진짜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엔진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설계도를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엔진이 두 개예요. 엔진이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인데 뭐 여기에는 프로펠러 샤프트나 뭐 이런 게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선을 통해 가지고 이 전기모터에 전력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함 안정성 관련해서 설계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피탄 시의 데미지 컨트롤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당연하지, 엔진과 클러치와 프로펠러 샤프트와 프로펠러 이렇게 직결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떨어지겠지. 그럼 이것만 있냐?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도 특징입니다.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냥 경납고에 있는 탄약을 갑판까지 올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거예요. 니미츠급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탄약고에서 갑판까지 거의 사람이 수동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운송합니다. 근데 퀸 엘리자베스급은요, 이 과정을 자동화를 통해서 승조원을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탄약이죠. 탄약이 무기고에서 빠져서 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얘가 이제 태워주고, 여기가 이제 경납고예요. 경납고에서 이제 탄약들을 조립을 하고 이제 직접 갑판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니미츠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 했어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동화를 해가지고 승조원을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퀸 엘리자베스급이 600명인가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300명이 필요합니다. 인원 감축 효과는 많이 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함재기를 쓰냐, 이런 함재기들을 씁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F-35B입니다. F-35B 같은 경우에는 타격 임무 시에 최대 24대를 탑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시에는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을 더 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한 36대? 이 정도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굉장히 혁신적인 그리고 진보한 그런 항공모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로 혁신적이었으면 모든 항공모함들이 이런 식으로 건조를 했겠죠.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스토블 방식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들이 괜히 캐토바 방식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스토블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수직 이착륙기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F-35가 A하고 C형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B형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수직 이착륙 기능 때문에 항속거리와 페이로드를 다 깎아먹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당연하겠지만 이 수직 이착륙 기능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항속거리하고 페이로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총 포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 사실 수직 이착륙기에 뭘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함교가 2개인 것도 사실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아서 이게 아일랜드가 2개인 거는 굳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설계를 따지자면 엔진룸이 2개다 보니까 연도를 2개 만들어야 돼서 아일랜드도 그냥 2개를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수직 이착륙기 있잖아요. 이함 할 때 당연히 이륙 중량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착함 할 때 이륙 중량 제한이 좀 상당해가지고 착함 할 때도 연료가 많거나 내가 무거우면은 연료를 좀 비우고 내려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퀸 엘리자베스급의 단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이 수직 이착륙기 F-35B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자체가 F-35B를 운영하는 걸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영국이 실수한 거가 맞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스토블 방식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토바 방식으로 재설계를 한다고 해요.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해병대 상륙용으로 좀 쓴다고 해서 스토블 방식을 냅둔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뭐 알아서 하겠죠. 오늘의 결론이 뭐냐, 여왕님 방한할 때까지 숨 참다 흡, 이게 결론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대형과 중형 사이의 무언가에 위치한 애매한 항공모함이에요. 거기에 정규 항공모함과 경항공모함 사이의 무언가에 위치한 약간 애매한 항공모함이에요. 과거에는 경항공모함이 좀 작은 항공모함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어레스팅 와이어나 캐터펄트가 없고 수직 이착륙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 약간 요런 개념으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경항공모함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정규 항공모함이라고 하기에는 캐토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 상상하는 그 함재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경항공모함이냐? 그건 아니에요. 크기가 너무 커요. 그리고 항공모함으로서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기능들은. 이 좀 애매하다. 퀸 엘리자베스급 자체가 이 무언가에 좀 끼어있는 위치잖아요. 이게 지금 영국을 대변하고 있는 포지션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의 향수를 갖고 대영 제국이었던 시절이 있어. 하지만 이제 해가 졌고 이제는 단순한 지역 강국으로서만 남아있어. 근데 여전히 그 대영 제국의 막대한 그 문화적 자산이나 정신적 자산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런 영국의 위치를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대변하는 게 아닐까. 몰락 귀족 포지션. 너무 노골적인데 그거는. 몰락 귀족 포지션은 너무 노골적인데 뭐 어쨌든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캐터펄트하고 어레스팅 와이어를 장비하면 그때는 진짜 제대로 된 정규 항공모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만들 때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해리어로 한번 꿀 빨았으면 됐지. 그걸로 2절 3절 자꾸 우려먹으려고 하면 좀 요런 애매한 배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포클랜드 전쟁 그 향수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해리어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공군이 오기에는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뜨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드립이긴 하거든요. 여왕님 방한할 때까지 숨 참는다. 이게 드립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90%의 확률로 안 온다라고 하지만 저는 10%의 확률을 좀 믿고 있습니다. 독도함도 엄청 커요. 만재 2만 톤밖에 안 되는 애거든? 엄청 큽니다. 진짜. 와,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8만 톤 되는 애는 진짜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로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끝!